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참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런 기회로 인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고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번의 모임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6번째 온라인 포럼을 개최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발표하시는 박찬호 교수님 잘 발표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배움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피지컬리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확인하고 또 배우는 하루가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지금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마음은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한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을 줄 압니다. 다음에 함께 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러면은 제가 우리 박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그 광고하는데 뭐 써놨습니다만은 우리 박 교수님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및 총장으로 재직하셨고 지금은 백석대 그리고 백석대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 현대신학 가르치고 계십니다. 서울대 철학과 총신대 신대원, 미 칼빈 신학교, 풀러 신학. 제가 알기로는 박사를 아마 풀러에서 하셨죠? 예, 풀러에서 박사를 하셨고요. 저서로서는 거기에 있는 대로 판넨베르크 신학 비판, 복음주의 신학자 칼 헨리, 성경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우리 상조로 오픈 포럼의 공동대표로서 아주 참 매 호마다 참 계속해서 성실하게 창조론, 특별히 그 주요한 신학자들의 창조론적 견해를 분석하는 굉장히 귀중한 일종의 그 시리즈와 같은 그런 글을 계속해서 싣고 계십니다. 창조론 오픈 포럼 잡지가 이제 이번 8월 말일자로 지난 8월 말일자로 출간이 되었는데 거기에도 역시 실려 있어서 제가 끝부분에 가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제가 박 교수님 스크린을 공유해 주시고 강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의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하시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또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 저희가 한 20-3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박수로 한번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예, 화면 공유 제가 풀었습니다. 예, 오케이 됐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진화 심리학에 대한 실론적 비판, 유전과 환경 논쟁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뒤에 이제 발표할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요 이제 실론적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달린 실론적이란 말이 달린 이유에 대한 거 뭐 나중에 다시 좀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 본격적인 어떤 비판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 비판이 된 그런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례는 서론, 유전 대 환경, 유전과 환경의 절충, 진화 심리학을 잠깐 생각을 하고 과학주의와 과학제국주의 그리고 전중한 교수, 이 경희대학의 전중한 교수,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전중한 교수의 오래된 연장통에 대한 것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 심리학에 대한 실론적 비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래된 연장통이라고 하는 전중한 교수의 책에 대한 서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진화 심리학에 대한 비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전중한 교수의 모습이고 오래된 연장통이라고 하는 인간 본성의 진짜 얼굴을 만나다 이렇게 이제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진화 심리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진화 심리학 제가 알기는 진화 심리학과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 진화 심리학과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심리학과의 하부 뭐 행동 심리학, 뭐 심층 심리학 이렇게 그 분야 하나로 진화 심리학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근데 이 전중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론에 보도될 때 진화 심리학자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만은 어쨌거나 진화 심리학과는 아직은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요 진화 심리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요 앞에 진화가 떨어져 나갈 것이다. 아예 심리학과 자체가 진화 심리학으로 다 바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중환 교수의 오래된 연장통을 제가 읽고 느꼈던 어떤 그 인상은 과학주의 또는 과학 제국주의적 어떤 성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그 첫 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생물학에 대해서 보통 이제 물렁물렁하다, 말랑말랑하다, 물리학이나 화학과 같은 단단한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요 진화 심리학 요 전중환 교수 같은 경우는 머지않아 생물학이 단단한 학문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국은 실론적 비판에서 두 가지인데요. 요 과학주의 또는 과학 제국주의적 성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 심리학에 대한 첫 번째 저의 실론적 비판이고, 두 번째 비판은 유전자 결정론을 인정하는 듯한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두 가지 정도가 저의 논문의 전체적인 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예. 제가 슬라이드 잘 안 넘어갔어요. 예. 유전과 환경에 대한 논쟁인데요. 유전이 우선이냐? 예. 자, 유전과 환경에 대한 거, 제가 괜히 애니메이션을 괜히 해놨네요. 이게 제 컴퓨터가 무선 그 마우스라 가지고 좀 잘 안 보이는데. 자, 유전 대 환경, 유전이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 요거는 태생적으로 이 생물학자들, 동물학자들은 유전 쪽에 이제 그거를 두고요. 그 우선순위를 두고, 교육학자들은 이제 환경, 후천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빌드업된다는 쪽으로 요 싸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시대에 뭐 가히 그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이 이화여자대학교의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인 최재천 교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고,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그 생물학을 공부할 때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하셨고, 결혼할 때 조건이 교회 나가는 게 조건이 있어서 지금 30년 이상 그 약속을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근데 이 최재천 교수님의 이런저런 책들 재미있게 잘 읽고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물학자들, 생물학자들 쪽에서는 유전 쪽에 이제 포커스 우선순위를 둔다면, 교육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환경 쪽에 손을 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유전 대 환경 어느 쪽이 이제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유전 쪽에 이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그러나 뭐 가령 이제 IQ 같은 것, 아이들의 IQ 같은 것도 유전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하다. 이렇게 조금은 좀 양보를 하는 것 같고, 교육학자들 입장에서도 환경적인 것만으로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유전적인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절충하는 그런 주장으로 지금은 보통 이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동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은 유전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도 우리의 행동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도 무시하지 않고, 교육학자, 요거 이제 최재천 교수님의 이야기인데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학자인 전용호 교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유전적인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진화 심리학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스티브 피커라고 하는 분도 이제 극단적인 본성, 극단적인 양육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진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 놓여 있다. 과학은 논쟁을 용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절충을 확인하는 도구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가정 환경과 또 유전자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충적인 입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진화 심리학에 대한 건데요. 제가 진화 심리학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이 최재천 교수님의 책 표지는 좀 바뀐 것 같은데, 원래 첫판 나왔을 때 그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과학자의 서재라고 하는데, 이 책의 뒷부분에 이제 최재천 교수님이 본인의 오늘이 있기까지 이런저런 책들이 자기를 빌드업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책들을 몇 가지를 추천합니다. 책들을 쭉 추천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자신의 제자인 서울대학교 아마 동물학과에서 전중한 교수가 공부를 했을 때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중하는 그러니까 이 생물학, 동물학 쪽을 공부를 하고 미국 유학을 진화심리학 쪽으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최재천 교수가 과학자의 서재라고 하는 책의 뒷부분에 자기 제자인 전중환 교수의 오래된 연장통을 소개한 내용을 보고 이제 진화심리학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심오한 주제를 끌어내어 진화심리학, 나아가 과학의 재미를 한껏 맛보게 해주는 책이다라고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화심리학이라고 하는 것, 하버드 대학에서의 최재천 교수의 지도 교수죠. 무신론적 진화론자. 대표적인 무신론적 진화론자 그러면 리차드 도킨스, 호전적 무신론적 진화론자가 이제 도킨스가 있다면 이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그러나 그럼에도 무신론적 진화론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재천 교수의 하버드 박사 논문 지도 교수입니다. 이분의 사회생물학에 대해서 이제 진화심리학자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행태학적 생태주의자, 다윈주의 인류학자, 진화론적 정신분석학자. 사람들은 가끔 사회생물학이 어떻게 되는지 묻곤 하는데, 굳이 답하자면 사회생물학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하 조직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이 인식이라고 하는 분 과학문화 연구소장인데, 지금 이 본성과 양육 논쟁을 공산주의와 나치즘으로 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사회 개조로는 양육 쪽에 이렇게 그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이론이라고 한다면, 나치즘의 생물학적 결정론, 우생학이겠죠. 우생학이 쪽은 본성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생물학적 결정론의 다른 이름은 우생학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나치즘의 이런 악명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우생학회가 사회생물학 연구학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성 쪽이 패배하고 양육 쪽에 우생학계의 어떤 악명 때문에, 오명 때문에 본성 쪽이 패배하고 양육 쪽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런 흐름을 바꾼 사람이 언어학자인 촘스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가 인간은 누구에게나 선천적으로 또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어떤 언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주장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일방적 패배로 끝난 것 같던 이 선천론의 깃발이 다시 올려지게 되고, 이 부분을 촘스키가 지켜든 그 선천론의 깃발을 진화심리학자들이 승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화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을 생물학적 적응의 산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 제가 그 논문 제목, 지금 발표하는 논문의 제목이 진화심리학에 대한 실론적 비판이라고 그랬는데, 진화심리학에 대한 이 묵직한 인문서를
근거로 이 책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제가 이 책들을 읽고 쓴 게 아니고 진화 심리학에 대한 본격적 입문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전중한 교수의 오래된 연장통을 읽고 쓴 거기 때문에 진화 심리학에 대한 실론적 비판이다. 그 논문의 제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스티븐 핑커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로버트 라이트의 도덕적 동물, 그 다음에 처음 읽는 진화 심리학, 이런 책들이 진화 심리학에 대한 입문서, 묵직한 입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진화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최재천 교수님의 과학자의 서재라고 하는 책 뒤편에 자기 제자인 전중한 교수의 오래된 연장통을 소개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계기가 된 것은 요 초협력자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이 초협력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학 책인데 진화론으로 경제학을 풀어나가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이언스 북스에서 이 책을 번역한 다음에 저자와의 북콘서트 같은 거죠. 저자와의 대화를 3차례에 걸쳐서 이 오마이 TV와 사이언스 북스가 공동으로 개최를 했는데 3회에 걸쳐서 이 북콘서트를 했고요. 이 책에 대한. 그때 1회와 3회 강사가 전중한이었고, 그래서 제가 1회, 1시간 좀 넘게 강의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쭉 제가 한번 봤던 것 같고요. 2회 강사는 역자인 허준석이라고 하는 분이 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이 책에 대한 것을 진화론을 경제학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을 풀고 있는 그런 책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그런 북콘서트를 제가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게 논문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이제 과학주의와 과학제국주의인데요. 과학주의가 과학제국주의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주의는 자연주의 또는 과학적 유물론 또는 세속적 휴머니즘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과학주의는 과학이 제공해주는 실제 밖에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과학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한 가지 실제, 즉 자연밖에 없다. 과학은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갖는 지식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는 게 이제 과학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과학주의에서는 종교는 허구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종교가 제시하는 소위 초자연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은 실제로는 사이비 지식이다. 존재하지 않는 허구에 대한 거짓된 인상만을 제공할 뿐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과학주의이고요. 아무래도 이 19세기 말 또 20세기 초반 정도에 그 과학주의가 팽배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철학 전공한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 과학 철학을 공부할 때는 이 과학주의가 일단 과학 철학에서는 무너진 것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통 보는데, 첫 번째는 20세기 이제 물리학이 새롭게 뉴 피직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등장한 것을 과학주의가 허물어지게 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과학 철학에서 토마스 쿤을 비롯한 이 과학혁명의 구조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 과학주의는 보통 과학 철학에서 토론할 때는 더 이상 이런 입장을 용감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호전적인 어떤 무신론자들이 지금도 이 과학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과학제국주의는 과학주의보다는 조금 좀 점잖습니다. 그래서 테드 피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과학주의가 무신론적인 반면에 과학제국주의는 신적인 어떤 것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지만 신적 존재에 대한 지식은 종교적 계시가 아니라 도리어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과학 제국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드 피더슨은 과학 제국주의자 이런 거 아니고 이제 신학자인데 이제 유신 진화론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이 책에서 과학주의와 과학 제국주의를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학 제국주의는 과학주의와는 달리 적을 섬멸하려 하기보다는 이제껏 신학이 점령했던 영역을 정복해서 이를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려고 한다. 폴 데이비스는 색다른 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과학은 신에게 접근하는 길을 종교보다 더 확실하게 제시해 준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말을 할 때가 언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폴 데이비스는 1995년 템플턴상을 수상했고요. 원래 무신론자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신론자, 이제 물리학에 대한, 천체 물리학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가운데 유신론자, 기독교인인지는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태도를 좀 바뀌게 된 거죠. 유신론자로 바꾸게 되었고, 1980년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1993년, 한 10년 차이를 두고 God and the New Physics라고 하는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된 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고, 10년 지나서 The Mind of God이라고 하는 요 책을 써서 요 책 쓴 것으로 템플턴상을 95년도에 수상한 그런 사람이고요. 뭐 제가 이 논문 준비하면서 보니까 2014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거로 되어 있는데, 뭐 안 그렇게 또 되어 있는 자료도 있어가지고 돌아가셨는지 지금 살아계신지 제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더 마인드 오브 갓이라고 하는 요 문구는 그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더 마인드 오브 갓,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지성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의 맨 마지막에 잠깐 남아있는 그 더 마인드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구인데, 요거를 가지고 책 한 권을 써서 템플턴상을 수상했고, 요 템플턴상, 요 폴 데이비스가 요거를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리차드 도킨스의 책에 보면 빈정거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도 막판에 뭐 인생의 말년에 뭐 유신론적인 거 하나 써서 템플턴상 받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폴 데이비스가 굉장히 젊은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49세의 나이에 템플턴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주의와 과학제국주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드워드 윌슨의 제자가 최재천이고, 최재천 교수의 제자가 전중환이다. 최재천 교수의 스승인 하버드의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사회생물학이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회적 행위들의 생물학적 기반에 대한 과학적 연구라고 정의하면서, 종교는 사회적 행위의 한 형태이며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책이 이 통섭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최재천 교수와 지금 장대익이라고 하는 서울대 자유교양학부인가요? 자유교양학부 교수로 있는 장대익 교수가 함께 이 책을 번역했는데, 뭐 저도 이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학문 간의 인터디시플리너리한 어떤 그 작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이 진화론으로 모든 학문들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통섭이라고 하는 게 말이 통섭이지, 실제로는 진화론을 가지고 다른 학문들도 풀어보려고 하는 게 통섭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가지게 되었고요. 존재의 모든 부분은 그 어떤 외부 조작도 필요 없는 물리 법칙들의 지배를 받는다고 여겨진다.
과학자는 최대한 필요를 자제하려 하며 따라서 신적 영혼이나 그 밖의 외부적 작인 따위를 배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 자체가 자연과학으로 설명될 때 우리는 생물학의 역사에서 결정적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뭐 맨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래된 연장통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감회는 진화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일종의 어떤 과학주의 내지는 과학제국주의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고, 본인은 인문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유머, 소비, 도덕, 음악, 종교, 예술, 문학처럼 진화 이론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그런 분야들을 진화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채롭고 화려하고 다채로운 풍광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오래된 연장통은 그 모습들을 어설프게 스케치한 에세이다라고 하는 게 전주환 교수의 자기의 책에 대한 소개고요. 자, 진화심리학에 대한 묵직한 인문서 아까 3권 정도 소개한 거 말씀드렸고, 하지만 그럼에도 전 교수의 책은 기초적으로 진화심리학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전 교수의 은사인 최재천 교수가 쓴 이 책에 대한 추천사의 제목도 진화심리학에 빠져드는 진화적 이유이고 보면 다른 묵직한 책들을 읽기 전에 읽음직한 그런 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읽은 감회로는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어렵지 않게 쭉 잘 쓴 책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최재천 교수는 진화심리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고, 자신이 그래서 지금 그 국제적인 진화심리학 학회 그 저널이죠. 저널의 편집위원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는 진화심리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리학과의 하부 그 심리학의 서브 디비전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심리학에 대한 번역서들은 굉장히 방대한 책들이 막 600~700페이지 되는 책들이 번역이 됩니다. 이게 번역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장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중적인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연구 환경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지만 진화심리학 관련 서적들은 발빠르게 번역되고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 논문 요 발표하기 전 어제 전자 쪽으로 저희 도서관, 저희 학교 도서관에 들어가서 진화심리학을 검색했더니 200개 넘는 논문이 교육학에도 이렇게 진화심리학에 대한 논문들이 있고 여러 분야에서 진화심리학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래된 연장통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뭐 그냥 쭉 책에 대한 걸 소개해 놨기 때문에 읽어보셔도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제는 인간 본성의 진짜 얼굴을 만나다. 초판은 2010년도에 나왔고 2014년에 2세가 나왔고, 요거는 이 전중환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텍사스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대학에서 진화심리학을 공부했을 때 요 지도교수인데요. 지도교수의 욕망의 진화라고 하는 책을 전중환 교수가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결코 초월적인 영혼이나 합리성이 세속적인 육체를 움직이는 매개체가 아니라 톱이나 드릴, 망치, 리퍼 같은 공구들이 담긴 오래된 연장통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래된 연장통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진화적 조상들이 수백만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부딪혔던 여러 적응적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끔 자연 선택이 설계해낸 수많은 다양한 심리 기제들의 묶음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의 마음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갈 텐데요. 종교에 대한 태도인데요. 일단 전중환 교수의 책에서 느끼는 소감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전중환 교수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전중환 교수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최재천 교수는 그 어디에서도 전면적으로 종교에 대한 공격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본인도 교회를 다니고 또 사모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5년 전에도 그 미카엘 벨커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세계적 신학자가 내한했을 때 조선일보에 최재천 교수와 이 미카엘 벨커의 대담하는 내용이 종교와 과학 그렇게 상극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대담도 했을 정도로 이 최재천 교수는 종교에 대한 뭐 이 혐오, 공격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전중환 교수는 그렇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중환 교수는 이 책은 자신의 책은 진화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초대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진화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발톱을 설명할 때나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사이비 과학을 물리칠 때만 간혹 필요한 구닥다리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론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조론을 비판하면서 도킨스를 인용합니다. 이러한 창조론 또는 창조주의는 온 세상의 복잡한 적응을 모두 만들어낼 만큼 복잡한 설계자 자신은 또 어떻게 출현했는가를 아울러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해서 이사도 도킨스의 말을 들어서 창조론을 공격하고 있고요. 자, 진화에 대한 확고한 믿음, 뭐 장로 대통령 이렇게 나오고요. 단단한 과학, 말랑말랑한 과학에 대한 얘기 좀 넘어가면 지금 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덕성, 인간의 도덕성은 진화적 적응을 통해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왜 도덕적인 삶을 사느냐? 그럼 진화론적인 적응 가운데 생겨난 것이 인간의 도덕성이다. 종교는 적응이 아니고 부산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연 선택에 의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끔 정교하게 설계된 적응과 이러한 적응과는 달리 진화의 과정에 부수적으로 연계된 부산물. 도덕은 그래서 인정하는 쪽이죠. 도덕은 인간이 진화의 과정 가운데 적응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도덕과 같은 진화론적 적응과는 달리 진화의 과정에 부수적으로 연계되는 부산물이다. 탯줄이라고 하는 것,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게끔 설계된 적응인데 배꼽은, 가령 예를 들면 배꼽은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탯줄이 끊어지고 아문 흔적. 자, 그래서 배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이 먼 길을 여행할 때 하나씩 까먹는 심심풀이 땅콩을 저장하기 위한 적응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연장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응과 부산물을 이렇게 나누면서 도덕은 그래도 이제 진화론적인 적응이지만 이 종교는 이 진화론적인 어떤 부산물에 불과하다라고 종교를 폄하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래된 연장통에서 진화론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를 몇 가지 설명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꽃에 대한 애착 같은 거 진화론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여성들이 특별히 꽃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것 전혀 이거는 뭐 진화론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이걸 갖느냐. 또 그리고 인간은 가공의 이야기, 허구적 이야기에 열광하죠. 드라마, 또 뭐 연속극 같은데 우리가 목을 매는데 왜 인간은 이 허구적 이야기에 몰두하는 것도 진화론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음악도 이게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된답니다. 배짱이와 뭡니까? 배짱이와 개미의 그 이소구하에 나오는 것처럼 띵가 거리다가 굶어 죽기 딱 좋은 거잖아요. 물론 요즘 뭐 워낙 그 오디션 프로가 많아서 또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음악을 좋아하고 허구적 이야기에 열광하고 꽃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화론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 털이 없지는 않죠. 뭐 털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뭐 강아지들이나 원숭이처럼 털이 북수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도 잘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별칭이 털 없는 유인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외 기생충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털 없음은 자신이 기생충 없는 건강한 사람임을 이성에게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선택된
구애도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요 기생충 가설이 갖는 문제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하고 있고, 털이 없었을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근데 털이 또 있을 때 불편한 게 뭐냐 하면 또 뭐 여러 가지 그 균들이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생충 가설의 가장 큰 문제는 왜 그러면 인간만이 소위 말하는 털을 벗었는데 모든 영장류들은 벗지 않고 있는가. 이제 불에 대한 사용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직사광선으로부터 두뇌를 보호해주는 머리카락, 섹스 페로몬을 방출하는 음부와 겨드랑이의 털만 남기고 우리는 벌거벗은 유기견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독성은 그래서 진화의 과정에서의 하나의 적응인데, 입양은 또 입양에 대해서는 또 종교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부상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도 뭐 잘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대목이고, 다윈이 좀 어려움을 겪었던 대목이 또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귀로 듣는 치즈 케이크고, 또 인간을 제외한 그 어느 영장류 부모도 아기를 재울 때 자장가와 유사한 흥얼거림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는 적응으로 보는 견해와 부산물로 보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화의 부산물입니다. 종교는 요컨대 종교 본능은 없다. 인간은 종교에 쉽게 빠져드는 동물이고 무신론을 지키기는 어렵고 종교에 귀의하기는 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부산물이고 부대비용이다. 인터넷 쇼핑몰에 배송비가 사라지지 않듯이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종교 역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부정적으로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 3일 전에 유시민과 김상욱이라고 하는 분, 한 5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TVN인지 거기에서 이렇게 충청남도입니까? 해미, 충청남도 해미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뭐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프로, 작년에 찍은 내용인데, 이 유시민, 그 지역이 천주교가 아주 강했던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얘기하면서 5대째 된 뭐 카톨릭, 자기 신앙을 위해서 죽은 뭐 그런 사람들 얘기하고, 일본에서도 그냥 내가 안 믿겠다고 얘기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유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제 서구 기독교에서의 유대인들 학살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종교를 학살을 내더라고요. 종교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비판하니까 김상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시민의 말을 막아내면서 나는 과학자이고 무신론자인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보다 큰 개념이다. 보다 큰 개념이다라고 얘기하고, 종교가 가져오는 어떤 폐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만 종교 자체와 종교가 빚어낸 어떤 악행들은 구분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이 김상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이게 참 용기 있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하이퍼링크를 걸어놨는데, 유시민 씨와 같은 어떤 그런 태도가 이제 여기 나오는 전중환의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간이 돼지랑 다른 게 뭐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과 돼지가 다른 게 없고 달라야 되는 이유를 종교가 주는 게 아니냐. 이 인류 문명의 바탕에 종교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 과학자이고 무신론자인 김상욱의 종교관이어서 이게 이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게 나름 이렇게 확실한 이론은 없는데 동성애를 진화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데, 욕먹을 각오하고 이 과학적으로 동성애가 이러하다고 얘기해야 된다. 심지어 전염병의 가능성도 있는데 욕먹더라도 뭐 얘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진화론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 제국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요. 헌정사, 진화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아내 안소희와 아들 전하준에게
약간 좀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게. 근데 이런 게 실제로는 이 진화 심리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 인간 행동에 대한 걸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받는 데입니다. 에드워드 윌슨이 봉변당한 그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인종차별주의자고 유전자 결정론자고 보수 우익의 나팔수고 이런 비난을 듣기도 하고 봉변을 당하는 그런 인들이 있었다고 하고,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 뭐 아마 제가 알기에 리차드 도킨스의 그 사상에 영향을 많이 주는 진화론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해밀턴 경우도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쭉 얘기 나와 있고, 내 친구들, 나 자신이나 우리의 사회성에 대한 나의 이론이나 다른 학자들이 이론을 잘 뒷받침해 준다고 상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은 최재천 교수의 글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읽고 드디어 행복한 과학자의 길을 발견했는데 일주일 정도 허무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정돈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리차드 도킨스를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실제로 당신의 책을 읽고 내가 이러이러했었고 일주일 정도 뭐 좀 허무감에 빠졌다가 이거를 나름 극복하게 됐다는 얘기를 리차드 도킨스와 나누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분명 어려울 수 있다,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미리 결론을 내지 말고 그냥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봐라. 달라지는 생각들을 피하지 말고 관련된 것들을 더 읽고 더 생각해 봐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도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덤벼들어서 해봐라.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떤 언덕을 넘어서는 듯한 느낌이 올 것이다. 좁은 농구를 빠져나와 탁 트인 아름다운 들판을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 뜻밖의 마음의 평정이 오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일종의 해탈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 부분은 제가 그냥 쭉 읽은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화 심리학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성급한 비판보다는 소개에 집중했지만 눈에 보이는 기본적인 문제를 두 가지 정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진화 심리학이 과학 제국주의적 경향이 있다는 것과 함께 유전자 결정론적인 요소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진화 심리학은 다른 모든 학문과 마찬가지로 난점이 아주 없는 학문은 아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진화론 자체가 지니고 있는 난점이기도 할 것이다. 난점들을 난점으로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좋은 대화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난점을 둘러대고 자신의 잣대와 렌즈로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해낼 수 있으리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듯한 인상이 없지 않아 보인다. 물론 자신의 학문에 대한 그 정도의 호기는 애교로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2분인데요. 한 20분 정도 서로 질의응답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신 분이 숫자로서는 23분인데 이 정도 같으면 저희가 그냥 자유롭게 본인의 마이크를 그냥 켜시고 그냥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하게 사회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간단하게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정도는 소개 좀 해주시고요.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다른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좀 혹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제가 그 책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근래에 와가지고 굉장히 후성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유전자 역할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우리 창조론 오픈 포럼에서는 다음번에 우리 발표하는 박준호 박사가 그쪽으로 여러 글을 꽤 썼어요. 쓰고 연구도 하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언급이 있는지. 왜냐하면 무슨 유전자? 후성 유전자라고 그렇죠. 유전적인 이게 유전자로 이게 드러나지 않는 유전 정보죠. 유전자로 드러나지 않는 거. 혹은
본 기억이 없네요. 예, 그 우선 유전자라고 하는 언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크 유전자, 그 유전자. 예, 이런 그런 것들에 표현도 대한 설명이 있는지, 예, 그런 언급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책을 읽은 지 오래되긴 했는데 별로 그렇게 뭐 예, 다루어지는 거를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 예, 아마 혹시 뭐 김익환 교수님이 그런 쪽에 아마 늘 그 진화를 강의하시는 분이니까 관심 있으실 것 같은 지금 나가신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예, 계시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후성 유전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에피제네틱스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이제 일란성 쌍둥이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모든 DNA가 거의 100% 이제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수정란에서부터 두 개가 갈라졌을 때는 동일하지만 이제 그 계속 이게 발생이 되고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DNA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일부분 매칠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도 태어나면 그 지문이 서로 다릅니다. 예, 그게 이제 결국 유전자가 조금씩 그러니까 동일한 유전자의 그 서열은 같지만 그런 이제 유전자가 발현이 될 때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또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연구들이 지금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생물학적인 것이고요. 이제 저는 이제 진화 생물학자로서 이제 결국 인간까지 포함하는 모든 동물의 우리 뭐 특히 행동도 그게 이제 유전자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서 인간의 이제 심리 현상, 오늘 이제 우리 박천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실 심리 현상도 우리 요새는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아주 특이한 그런 사람도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근데 이제 그런 사이코패스도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의 이제 일부분이 특이하게 발현이 된다든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진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 그리고 우리 두뇌 작용도 유전자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생물학 쪽에서 바라보는 견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진화 심리학은 전통적인 심리학과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을 연결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학문으로 인간의 행동, 인간의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활동에 이런 유전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걸 하나씩 이렇게 좀 연결시키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상당히 그 진화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우리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근거를 상당히 많이 제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박찬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신앙은 이제 초월적인 영역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이제 과학에서 그리고 생물학에서 이제 다 설명할 수 없지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진화 생물학자들도 이제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주로 이제 생물학 입장에서 우리 이제 성서 그리고 우리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제 결국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초자연적인 영역은 이제 과학주의나 그리고 생물학 이제 이런 그 물질 세계를 탐구하는 우리의 이성만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 신앙의 영역을 이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의 영역에서
진화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이제 제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제가 혹시 이제 박찬호 교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전중환 교수님이나 또 최재천 교수님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런 진화생물학자 가운데에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아주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진화생물학자 중에 이제 지금 이제 최재천 교수님은 거의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교회를 다니기는 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 가운데 이제 아까 한 분을 좀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앙과 이런 진화 심리학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학자들이 계신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진화 심리학 쪽에서 뭐 이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분이 없고요. 거기 이제 제가 200개 정도는 없는, 물론 제 논문도 거기 숫자에 카운팅이 돼 있던데 진화 심리학의 뭐 교육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러 쓰신 분들 일일이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는데 일단은 아까 이제 언급하신 말씀 중에 그 폴 데이비스라는 분이 이제 과학은 폴 데이비스, 신학의 폴 데이비스. 예, 그분은 이제 그 확실히 신앙을 가진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에서 천체 물리학인 것 같은데요. 유신론으로 돌아선 사람인데 인격적인 어떤 신을 믿는 단계까지 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지금 뭐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이 진화 심리학 자체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초월적인 영역, 하나님, 천사, 뭐 구원, 천국 이런 개념들은 뭐 유전자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앙과 과학은 서로 영역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사실은 까딱하면 이제 소위 간격의 하나님 개념에 빠질 수 있거든요. 자연신학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조금 그 과학과 신앙을 연결하는 조금 더 좀 전방위적인 컴프리헨시브한 그런 모델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자연신학이나 최근에 와서 그 지적 설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조금 더 그걸 포함하는 그런 그 기독교와 과학 혹은 신앙과 과학의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 혹시 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인간의 마음이 결코 조월적인 영혼이나 뭐 암체적 합리성이 뭐 세속적인 육체를 움직이는 매개체가 아니라 뭐 톱이나 드릴, 망치, 니퍼 같은 공구들이 담긴 오래된 연장통이라고 하는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 진화 심리학 쪽에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뭐 무형의 실제로서 인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유형의 그 실제로서 인정을 하는 건지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유형의 실제냐 무형의 실제냐? 예. 무형의 실제적으로 보는 거겠죠. 무형의 실제로 보는 거고 그 도킨스가 얘기하는 그 유전자를 이제 문화적 그 뭐라 그러죠? 밈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생물의 그 진화를 또는 생물 현상을 설명할 때 지인이라 그러나요? 이 유전자가 지인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문화적 유전자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근데 문화적 유전자가 이렇게 뭐 과학적인 어떤 연구 대상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뭐 그런 쪽으로 무형의 실제 비슷하게 얘기하겠죠.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는데 이제 육체적인 어떤 그 진화론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적 존재를 설명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에까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진화 심리학 거로 그렇게 생각. 그러면 진화 심리학 쪽에서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하고 마음하고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마음하고 이제 그게 이제 하여간 어쨌거나 그 인간의 그 구성을 따질 때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인간이 있고 이제 영혼이 있으면 그렇게 보는 거겠죠. 그렇게 보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무신론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부정하는 쪽인데, 분명한 거는 지금 옛날에 저희들은 아무래도 영혼과 육체에서 영혼 쪽에 이제 많은 그 우위를 주장하는 쪽에 쭉 이런 부분들이 오다가, 아마 저는 그건 심리학에서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19세기에 어떤 그 철도를 까는 그 어떤 이 노동자가 다이아마이트가 폭파해가지고 쇠 막대기가 와서 여기를 뚫습니다. 여긴가요? 관통하게 되는데 생존하더라고 그 사람이요. 생존하고 전두엽을 발견하는 그런 그 의학에서는 이제 전두엽을 발견하는 거고, 심리학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육체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육체에 뇌 손상을 받았는데 소위 말하는 성격이 그 사고 이전과 그 사고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서 소위 말하는 영혼과 육체의 관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고,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영혼이라든가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한 설명들을 좀 이 진화론적인 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이 진화 심리학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아까 그 양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이제 이 컴프레hen시브한 어떤 그 모델이 이제 그 과학과 또 이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 그랬는데 저는 그거 동의하고요. 동의하고 그 중에 한 가지 그 저희에게 좀 인사이트를 주는 게 그 맥그라스라고 하는 알리스토 맥그라스의 정교하게 조율된 미세하게 조율된 우주인가요? 정교하게 fine-tuned universe라고 하는 부제는 이제 삼위일체 자연신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는 전체적인 어떤 방향이 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해서 미세하게 조정된 우주라고 fine-tuned universe인가요? 뭐 그렇게 IVP에서 번역이 됐는데, 그거 제가 방학 때 읽으면서는 그 전에도 읽어서 그거로 박사 논문을 쓰게 했는데 그때는 제가 좀 이해를 못했었고, 이번에 여름방학에 읽으면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닐까, 큰 틀에서는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이 감격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거를 이제 하나님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어떤 컴프레hen시브한 어떤 사고의 틀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알리스토 맥그라스의 주장이 우리에게 좀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뭐 또 질문하시겠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7분이니까 저희가 한두 분 정도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처음에 시작하실 때 과학적 제국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과학주의. 그게 이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코멘트를 좀 드리면은, 과학적 제국주의란 말은, 과학주의는 저도 이제 과학사, 과학철학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과학 철학에서 봤을 때는 두 개념이 어떤 의미에서 과학주의 속에 과학적 제국주의가 포함된 부분집합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과학적 제국주의,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일반 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지적 제국주의 뭐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 과학적 제국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한 것만이 믿을 수 있다, 유의미하다 라고 보는, 그리고 다른 무슨 예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다른 학문의 방법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국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네 나라만 있고 남은 나라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게 제국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주의의 큰 틀로 쓴 것으로 들어가지만 과학적 제국주의는 방법론적인 절대주의, 과학적 방법론이야말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고 다른 거는 뭐 신학적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그거는 그보다 하위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러면 의해서 지극히 그 교만한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화에 대한 얘기를 쭉 들으면서도 과도하게 적용이 된다. 과도하게 이 진화의 원리 갖고 너무 많이 적용이 되고 하나의 설명 이론인데 증명된 이론인 것처럼 뭐 지나치게 얘기한다는 느낌을 제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론 이제 진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모조리 진화란 말 그냥 모조리 몽덩어리가 다 이렇게 쓰레기통에 넣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화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같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예. 음성. 예, 음소거 푸시고. 음소거를 해줘. 예, 음소거 예 푸시고 예. 잠깐요. 김 교수님 예, 됐습니다. 예. 됐나요? 어차피 또 사라졌네. 저는 최재천 교수하고 학교에서 바로 옆에 있으면서 봐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박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는 대수롭지 않은 거를 굉장히 뭐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제가 일날 상도기를 잘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정말 구분이 안 됐어요. 근데 형은 미국에 가서 저와 같이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서울대 교수를 했고, 동생은 이제 직장에 있었는데 나중에 또 갔다 오니까 두 사람이 무슨 인상이나 생긴 게 많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뭐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유전자가 지배하니 환경이 지배하니 그렇게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가 싶은 생각이 하나 들었고, 최재천 교수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옆에서 이제 봐왔기 때문에요. 그분이 이제 여기서 말한 대로 모든 걸 생물학자니까 그랬을 겁니다. 모든 거를 DNA를 가지고 이제 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모습을 봤고, 그것도 DNA라는 게 뭐 다 저절로 이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거며 DNA가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복잡한 거라든지 뭐 신비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요. 그러면서 그게 모든 거를 이렇게 인생이나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거기에 거의 종교적인 심정이 됐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빠져들어가지고 하면서 나중에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허무하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 학생들 저런 걸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허무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분이 교회는 그래 부인 따라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강의나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저분은 저렇게 모든 거를 DNA로 설명하고 또 DNA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기독교에는 되기가 어렵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진화론을 믿는다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서울대학교에도 우정학 교수 진화론을 열심히 성교하고 다니면서도 또 열심히 또 기독교 교인입니다. 최성은 교수도 마찬가지. 뭐 천문화 하다 보니까 전체를 설명하는 거는 거의 뭐 나도 보기에 뭐 진화론적인 게 유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생물학의 쪽까지 관계되는 거는 저는 뭐 그렇게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또 열심히 또 믿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거 참 진화 심리학이라는 걸 처음 들어본데 그 이야기를. 그래서 그 최재천 교수가 하는 식으로 그게 모두 진화에 연결시켜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그런 게 그게 아마 진화 심리학에 가까운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 사물을 정말 너무 단순하게 본다. 너무 단순하게 본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동물 세계를 굉장히 좋아하고 자연계를 많이 이렇게 보는데 너무 신비한 게 많고 이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진화론으로 다 설명할 수 있나? 이거는 참 신의 영역이라고밖에 봐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만 다 자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는 건 다 우리 두뇌가 기능이 한계가 있는데 그 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게 다 설명해야 된다는 그 과학주의라는 걸 오늘 들어보니까 그것도 나 좀 무섭게 생각하고요. 우리 인간이 뭐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두뇌를 감각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못 느끼는데 그게 모든 게 다라 그러는 거는 그건 아니다고 보고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그래 하여튼 그 최재천 교수가 하는 그런 물론 인간적으로는 좋고 학생들한테 인기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거를 DNA로 다 설명하려고 이거는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좀 돼 가지고요. 저 이제 대충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요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 우리 마무리 기도를 우리 안성대 목사님이 마지막에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전에 지금 저 비디오를 끊어놓고 계시면 잠깐 저희가 화면 캡처를 좀 할 테니까요. 한번 좀 얼굴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얼굴 한번 좀 드러내 주세요. 제가 예 찍겠습니다. 제가 예 아주 기왕이면 아주 활짝 웃으시면서 예 딴 분들도 좀 가능하면 좀 얼굴 보여주시고요. 예. 예. 우리 저 사진 찍고 우리 문 박사님이 질문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 우리 하겠습니다. 예. 딴 분들 혹시 좀 얼굴을 보여주시기가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사진 하나 지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예. 하나, 둘. 잠깐요. 제가 올리고 오케이. 예, 됐습니다. 됐고요. 우리 문 박사님 뭐 좀 간단 질문 하나 해주시면은 여기 켜시고 잠깐 질문해 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제가 이게 진화론에 관련해 가지고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그 창조 신화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이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나 다른 데서 창조 신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그러니까 사람들 스스로의 창조 신화와 뿌리에 대한 그런 추구 또는 알고 싶어하는 열정 이런 거와 관련돼 있어서 버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창조 신화는 그 일종의 전체적인 거대한 스케일을 그 우리가 현재 존재하게 대한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그런 매력적인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꼭 그 자신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버릴 수가 없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학이라는 게 창조 신화를 설명하는 데 들어올 수 있게 된 계기가 사람들이 일종의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집단적인,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집단적인 신성 추구를 해온 게 아닌가, 일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집단적인 그런 연구를 통한 과학으로 뭔가 기존의 인간이 옛날에는 마술로 되던 걸 과학기술로 해오는 그런 성공 사례가 많이 생겨가지고 일단 일종의 일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집단적인 신성 추구의 도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학자들의 일종의 집착이라고 해야 될지 열정 이런 게 같이 관련이 돼서 그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이제 물리학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Theory of Everything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론으로 우주 생성에 관련된 모든 걸 다 설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열정 내지는 집착이 이제 진화론이나 이런 데도 같이 들어온 효과가 아닌가. 그래서 그게 모든 곳으로 다 퍼져나가고 진화 심리학이라는 것도 생기고 이런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알기 어려운 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정 때문에 이렇게 점점 더 발전해가고 있고, 그것도 바라는 사람들이 그걸 호응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장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 생각에는 질문은 이건데요. 제 생각에 이거는 무슨 진화 심리학이라면 진화 심리학의 어떤 부분을 반대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못됐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이런 거대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추구의 일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그 반응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참 좋은 질문입니다. 예. 뭐, 예, 질문을 하신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질문 들으면서는 칼 세이건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칼 세이건 같은 경우는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존재할 게 우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이처에 대해서 항상 대문자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종의 어떤 무신론자였지만, 모종의 어떤 디어티에 대한 추구가 그 바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는 2003년도 동아일보 뭐 거기에 그 칼 세이건에 대한 뭐 몇 주기라 그래서 이제 어떤 기자가 썼던 거를 소개를 하는데, 미국의 교회협의회 사무총장 여자분인 것 같아요. 캠벨인가 여자 목사님하고 둘이 만났는데 이제 서로 논쟁을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신같이 이렇게 지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칼 세이건의 얘기라고 한다면 그걸 뒤집어가지고 당신같이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느냐. 그리고 이제 그 캠벨 목사, 여자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그 사랑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칼 세이건에 대해서 계속 추궁했고 결국 이제 칼 세이건도 인정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로 기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실려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어떤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해서 신적인 어떤 거기에 대한 추구가 분명히 인간의 바탕에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저는 동의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됐기 때문에 광고 2가지 하고 우리 안성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요. 제가 잠깐 스크린을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잠깐만요. share. 예, 요게 지난 8월 말에 나온 오픈 포럼 제가 26권으로 알고 있는데 통과 14권 이후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덕영, 양승훈, 박찬호, 이윤석, 박춘호 이렇게 7편의 논문이 6편의 논문이 있고요. 2사람의 서평이 있습니다. 요거 혹시나 이런 관심이 있으시면은 우리 포럼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조덕영 목사님이 배포하는 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번 다음부터 제7회 제7회 우리 포럼은 지금 다 보이시죠? 예, 보면은 10월 17일 한국 시간으로 10월 17일 밴쿠버나 우리 북미주 서부 쪽에서는 10월 16일 10월 17일 오후 1시 같은 시간입니다. 다음에 10월 16일 우리 밴쿠버 지역에서는 금요일 저녁 9시 우리 박춘호 박사님이 제목을 스카이캐슬, 이러면 스카이캐슬이라고 한국에 드라마가 있었죠.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 생명현상의 중심은 유전자인가 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박사님의 소개는 여기 있고 제가 뒤에 다시 올릴 때 요걸 오려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이제 약간 시간 넘었습니다만은 수고하셨고요. 우리 뷰의 제 학준이 안성대 목사님 한번 푸시고 마이크 푸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배우고 또 생각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많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에 적합한 언어와 방법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동력자들도 또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잠깐 만났다가 흩어집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 시대 가운데 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선호 교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한 달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